우리 사회에 아직도 왜 이렇게 아직도가 아니라 갈수록 그런 좌파적인 세력이 강하냐, 이런 것은 저는 뭐 이거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하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좌파들이 그 인텔렉츄얼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좌파들이 특히 인텔렉츄얼들, 미국도 굉장히 지금 그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언론계나 또는 학계에 지금 교수들은 거의 90몇 %가 다 좌파입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게 과연 왜 그런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련이 있을 때는 미국에서 좌파들이 숨도 못 쉬었는데 소련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좌파들이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주류 세력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좌파들이라는 것이 뭐 지금 우리 황성준 그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이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그 소련에서는 그걸 오히려 뭐랄까요, 크게 가장 중요한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과목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막스 레닌이나 이런 좌파 사상의 핵심은 우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리젠트먼트, 영어로 이제 리젠트먼트라고 하는데, 불어는 르송티몽이라고 합니다. 이 르송티몽은 리젠트먼트하고 더 강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오랄까요? 앙심.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는 우리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보다 잘 나가고 더 많이 갖고 잘난 사람에 대한 아주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근데 이런 것들은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어필을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평등하게, 재능이 다르다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신분상의 격차가 커질수록 다수는 그런 감정을 갖기가 쉬웠고, 사실은 사회의 어떤 부라든지 재화의 분배라는 게 평등하게 안 되고 항상 불평등하게 사회가 있는 한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고, 다수는 거기에서 자기가 정당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내가 차지할 몫을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젠트먼트를 이용한 그런 어떤 사상적 그런 뭐랄까요, 어필일까, 이게 굉장히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는 특히 이제 현대사 45년 이후에 그런 걸 겪어오면서 그런 것을 이제 뭐랄까요, 그건 일종의 그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자기 자유를 활용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 결과에 책임진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다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피해자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극심하게 얘기하면 압제, 오프레스, 그리고 당신은 피압제, 오프레스돼 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the oppressor와 the oppressed라는 걸 해서 결국은 막스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권력 관계로 변질을 시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갑을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영향이 많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질한다 이런 얘기가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물론 평등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페미니스트도 당연히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동하잖아요. 자유주의. 아니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다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이 여태까지 받아온 걸 보상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모든 지금 좌파 이론들이 미국이나 서구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과거에 흑인들이 받았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뭐 천불까지 가서
백화점 가서 깨부시고 훔쳐가도 그거 잡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조상들이 받은 그 압제를 생각해서 그걸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과도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피압제, 권력으로 모든 관계를 파악을 해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이런 이분을 해갖고 갈라치기 하는 이것들이 상당한 호소력을 갖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늘 어떤 토론하면서 이 자유와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교육이 잘 안 되고 자꾸 이 부정적인 면만 가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폐지된 그런 낡은 관념이 계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자세하게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한테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예, 저 가운데 마이크가 있습니까? 갖다 드리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조선의 백재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과 발제 담당해 준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올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은 우상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평소에 지금 김정은 딸 김주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주애가 저는 김정은의 그런 우상화에 좀 일부 역할을 띄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냥 4대 세습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주애가 지금 북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징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주애가 이제 미사일 발사장이나 이런 데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언론이 다 그걸 가지고 대서특필했다고 그러나요? 언론용어로.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지금도 김주애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설, 또 노동신문에 무슨 용어를 그 앞에 존칭을 썼다 해가지고 전문가들께서 다 나와서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이제 후계자로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이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는,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김주애는 북한의 여러 가지 그런 여성에 대한 그런 또 김일성이 한 얘기 이런 것들을 볼 때 후계자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김정은만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 4월에 친근한 어버이라는 그 우상선전 가요가 나왔을 때, 저게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근한 어버이라는 것이 결국 김정은이 매일 미사일 핵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젊은 나이에 이제 그 권력을 받아서 숙청도 많이 하고 피비린내는 걸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수령이라는 게, 어버이가 되려면은 아버지로서의 자상함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김주애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한테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로의 그런 상을 투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지금 되어 왔구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북한에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정말 탈북한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여성 지위. 그래서 그런 지금, 그리고 김정은이 나이 이제 40인데 12살, 12살짜리를 후계자로 내세워가지고,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그러면
그 북한 내부의 지배 엘리트 중에 얘가 후계자구나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쪽에 줄을 쓸 겁니다. 그러면 그 권력이 이제 분화가 되거든요. 그 독재자들이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나의 후계는 누구다라는 걸 미리 자기가 지금 밝힌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특히 이게 뭐 남자애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거는 다른 선전적인 목적, 그런 주민들에 대한 그 아버지로서의 자상함이라든지 또는 뭐 은연중에 자기가 이렇게 그 대를 이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주애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금 그루밍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10몇 살짜리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지금 지배 엘리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차원에서 그러한 분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김주애를 통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어떤 세계의 뉴스 매체의 그 초점을 어떤 그 각광을 받는 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김주애는 그런 면에서 보면 선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그래서 그런 선전의 도구로 쓰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들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아들이 공개석장에 나왔다 그러면 아무리 막으려도 제가 이제 후계자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확 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후계자를 한다면 아마 극비리에 준비를 시키고 절대로 대중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이 되기 전에 노출시키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탈북민 중에도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서요.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저기 모자 쓰신 분. 예. 자유화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전 인하대 교수 김수동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양상을 보면은 북한 자유화, 그리고 남한의 자경화, 그리고 중국몽 이 세 가지가 얽혀가지고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전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하나의 그 체제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이 체제 전쟁의 양상은 저는 초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에 생각했던 그런 양태의 전쟁이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전쟁의 양상 속에서 주역은 단연 중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중국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언급이 안 된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중국이라는 주역 이 문제를 놓고서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한전이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의외로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초한전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초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국의 그런 중요성,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관건적인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북한 자유화라는 것을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문제는 항상 국제적인 그 틀 속에서 그것이 변천이 되고
또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미중 간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범세계적인 차원에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특히 이 아시아에서의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크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중 간의 이런 지정학적인 패권 경쟁은 중국의 패배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북한 자유화라는 문제도 이런 미중 간의 패권의 추이, 이것과 연계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늘 얘기를 해왔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금 초한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제한 전쟁, 제한이 없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게 중국이 지금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열전에 가기 전까지, 영어로 이제 하이브리드 워페어라도 하고, 그래서 각종의 법률전, 사상전, 뭐 정보전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자유세계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라든지 카나다, 미국 또는 또 영국 이런데 정치 과정에 관여도 하고, 그래서 호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또 중국 화교를 포섭해서 그들이 주류 세력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 언론의 여론을 또 조성하는 그런 역할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중국이 소위 통일 전선전술에 입각한 그런 걸 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공자학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심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린 중국과의 오래된 역사적 문화적 관계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 좀 굉장히 낮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과거 중국에 저희가 어려서부터 늘 보던 책들이 삼국지 아닙니까? 그 삼국지를 봐야 뭘 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삼국지를 한 10번을 읽었네, 뭐 15번을 읽었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과거엔 많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떻게 할까요? 모하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되고, 또 과거 우리 지도 중에 어떤 분은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런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중국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위협 인지도랄까요, 감수성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당한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친중적인 그런 여론 조성도 하고, 또 우리 국회에도 친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한중 의원 협의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여야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높여야 되고, 또 이 중국과의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 앞으로 규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런 북한 자유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미국의 힘을 우리가 차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가 돼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오늘 86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